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럽인문아카데미 대표 윤형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희 유럽인문아카데미가 기획한 저자초청 기획대담 네 책을 말한다의 7번째 자리입니다. 유럽인문아카데미는 대한민국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사회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모색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서 유럽 인문학을 공부하는 곳입니다. 오늘 준비한 저자초청 기획대담 네 책을 말한다라는 행사는 최근 5년 이내 한국어로 출간된 인문학 저서 중 특별한 조명을 받을 만한 성취를 이룬 저서를 선정하여 그 책을 쓰신 저자를 모시고 대담을 나누는 행사입니다. 오늘 7번째 초청 대상으로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곽차섭 선생님의 저서 마키아벨리의 꿈을 선정하여 대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자이신 곽차섭 선생님에 대한 소개는 대담을 맡아주신 신한대학교 임동현 선생님께서 자세히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대담을 맡아주신 임동현 선생님은 이탈리아 피사대학교에서 유럽 근대사를 전공하셨고 2016년 피코의 보편사 서술과 카톨릭 비평가들이란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귀국 후에는 한국외대, 아주대, 인천대에서 서양사를 강의하셨고 현재는 신한대학교 리나시타 교양대학 조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임 선생님이 쓰신 대표 논문으로는 2018년 History of European Ideas에 게재된 Vico and the Historia Salutis가 있고 그 외에 마키아벨리에서 비코에 이르는 시기의 이탈리아 지성사, 종교사 그리고 이탈리아 계몽주의 및 여성사와 관련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임 선생님은 또한 번역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로베르토 비조키의 치치스베오, 개인윤리와 이탈리아의 민족 정체성을 한국어로 번역하셨는데 이탈리아 근대사와 관련된 중요한 업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연구자들과 함께 폴리스 에 폴레모스, 비코 에 일 펜시에로 폴리티코 이탈리아어로는 그렇고요. 우리말로는 폴리스와 폴레모스, 비코와 정치사상이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계시고요. 이와 같이 이탈리아 근대사 연구에 뿐만 아니라 비코 연구 그리고 이탈리아 지성사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 중 하나이십니다. 자, 그럼 오늘 대담을 맡아주신 임동현 선생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임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임동현입니다. 오늘 마키아벨리 전문가이신 곽차섭 교수님을 모시고 마키아벨리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제가 곽차섭 선생님 소개부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차섭 선생님은 서강대학교에서 수학과 영문학을 공부하셨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각각 마키아벨리의 역사사상 그리고 바로크 시대 마키아벨리즘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과 UCLA, 캐나다 UBC 방문학자로서 연구를 하셨고요. 부산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문화사학회 회장, 한국서양사학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탈리아 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동안 마키아벨리와 근대 정치사상, 르네상스 지성사, 그리고 문화사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계속해 오셨습니다.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대표 저서로는 1996년에 마키아벨리즘과 근대국가의 이념, 그리고 2002년에는 마키아벨리와 에로스, 그리고 오늘 대담의 주제인 2022년 마키아벨리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르네상스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아레티노 평전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곽차섭 선생님께서 미시사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2000년에 미시사란 무엇인가, 2002년에 포스트 모더니즘과 역사학, 그리고 2017년에 다시 미시사란 무엇인가를 공저하셨습니다. 또 번역가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데요. 무엇보다 2000년에는 리돌피의 마키아벨리의 평전, 2015년에는
폭학의 마키아벨리언 모먼트를 번역하신 데 이어서 2015년에는 군주론을 원전 번역하셨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마키아벨리 그리고 마키아벨리즘 연구와 관련해서 대단히 중요한 저작들입니다. 그 밖에 이탈리아사 관련해서 1997년에 살바토렐리의 이탈리아 민족 부흥 운동사를 번역을 하셨고, 문화사와 관련해서는 나탈리 저먼 데이비스의 책략가의 여행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 2022년에는 역사 이론 관련 저서로 역사 라프로시망을 꿈꾸다를 출간하셨는데요. 그 명실공히 마키아벨리와 근대 정치사상 연구뿐만 아니라 르네상스 지성사와 문화사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곽차섭 교수님은 2022년에 퇴임을 하셨고 현재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데 퇴임 후에도 왕성한 학문 활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선생님께서 지난 2020년에 출판하신 마키아벨리의 꿈이라는 책을 주제로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아마 오늘날 유럽의 수많은 고전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수십 종의 번역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새로운 번역서들이 계속해서 출판되고 있는데요. 근데 막상 군주론을 실제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키아벨리가 책 안에서 인용하고 있는 수많은 고대의 사례들, 그리고 마키아벨리가 직접 체험했던 당대의 복잡한 정치적인 상황들, 그리고 그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반응과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배경 지식이 있지 않으면 각 구절에 담긴 의미들을 이해하기가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키아벨리의 꿈이라는 이 책이 마키아벨리와 그리고 마키아벨리즘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평생 동안 해오신 연구의 결과가 총망라된 책이고, 그리고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을 둘러싼 이 모든 배경과 맥락들을 아주 상세히 밝혀놓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담에 앞서서 먼저 저자이신 선생님께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1989년부터 퇴임하기 직전인 2017년까지 그동안 뭐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썼는데요. 그것을 뭐 일부러 이렇게 책으로 만들려고 쓴 건 아닌데 나중에 퇴임 전에 그동안 써놓은 것을 찾아서 한번 엮어보자고 했더니 그 좀 희한하게도 그렇게 대체로 각 부마다 이제 논문이 3개씩 있는데요. 엮어져서 그렇게 책을 내게 되었고요. 일부는 이제 군주론이나 리비우스 논고, 보통 로마서 논고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원문을 보면 로마사라는 말은 거기 들어있지 않아요. 그 리비우스의 첫 10권에 관한 논고로 되어 있고, 서양에서는 대부분 리비우스 논고, 타키투스 논고 이렇게 이제 주로 써서 로마서 논고라고 하는 것도 되고 일본식 이제 번역이라서 그것도 좀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건 그다음에 피렌체사 전쟁의 기술이 빠져서 좀 아쉬운데 그게 일부고, 2부는 제가 원래 박사 논문으로 썼던 이제 종교개혁 그 이후 근대국가 성립 시기까지의 마키아벨리즘의 어떤 전개 과정, 그걸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13년 군주를 썼을 때부터 어떤 논문은 현대까지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어떻게 전유되어 왔는가, 그것이 2부고요. 3부는 이제 사실은 폭학 마키아벨리의 몸이 1975년도에 나왔는데 제가 마침 또 88년도에 그분 세미나에 좀 참석할 기회가 좀 있었고, 그래서 뭐 그 어떤 반응으로 공화주의에 대해서 특히 이제 논쟁이 됐던 것이 사실은 짧은 50몇 페이지에 해당하는 미국 공화주의에 관한 것이 엄청나게 논쟁이 됐는데, 미국은 워낙 자유주의 국가라고 믿고 있었는데 공화주의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엄청난 반향이 있었고, 그래서 이 책이 더욱더 유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것이 3편. 이제 제일 마지막 3편이 제일 중요한데 앞으로 제가 좀 다루어야 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키아벨리에 관한 연구사가 뒤집혀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측면들 세 개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주제를 일단 실론적으로 다룬 거죠. 그 앞으로 마키아벨리에 대한 연구의 흐름이 뒤집힐 수도 있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같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저는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좀 개인적인 질문으로 좀 시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무엇보다 마키아벨리의 역사가로 널리 알려져 계신데요. 평생 동안 마키아벨리와 근대 정치 사상사 연구를 해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한국 학계 상황에 비춰본다면 흔한 경우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마키아벨리의 역사 사상이라는 제목의 석사 논문이 시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마키아벨리 연구에 천착을 하신 셈인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뭐 마키아벨리에 끌렸던 것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 소개에도 나왔다시피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원래 소아과를 졸업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수학에 상당히 애착이 있었고, 공부를 해서 계속 수학 쪽으로 가려고 뭐 세미나 조직도 하고 했었는데, 그 계기는 아마 1980년 봄이라고 하는 최초 연합 시위, 반독재 시위가 있었는데, 저는 전혀 운동권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학부적인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좀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졸업 시기에 고민을 하다가, 뭐 수학이 꼭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사회하고 좀 더 밀착된 학문을 해야겠다. 고민을 거듭한 끝에, 역사 쪽으로 돌리게 됐고, 뭐 지금 생각하면 잘 된 것 같습니다. 수학은 천재가 하는 것인데, 그 천재는 못 되는 건 확실하니까, 가봤자, 뭐 잘해봤자 수학 교수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에 지금 서강대에 계셨던 차하순 교수님한테 억지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뭘 석사를 써야 되겠냐고 그분이 막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건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분이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저한테 주면서 뭐 수학을 했으니까 이걸 갖고 한번 써오라고 해서 그걸 뒤적뒤적 해봤더니 안에 여기 사실은 뭐 물리학이 아니라 그 당시엔 수학이에요. 수학을 했으니까 수학을 한다고 하지만 그 수학이 지금 뭐 굉장히 발전된 수학도 아니고 사학과에 와서 수학을 갖고 논문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거부했고 관심이 없다고. 그래서 혼자서 지적거리다가 마키아벨리를 만나게 되는데 기억은 안 납니다만 굉장히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석사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써난 것이. 그래서 뭐 어쨌든 석사 논문은 남이 좀 덜 쓴 걸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희한하게 역사 사상에 대해서는 쓴 게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 정치 사상이 유명하니까. 그래서 억지로 주제를 좀 찾아서 쓴 게 바로 석사 논문이에요. 뭐 그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아니 마키아벨리 역사로 알려져 있는 곽 교수님 개인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흥미롭고요. 근데 책에 대한 얘기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에는 선생님께서 지난 30년 동안 발표하신 총 12편의 글이 4개 챕터로 이제 나눠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1부의 제목이 마키아벨리의 삶과 저작인데요. 제가 내용을 요약하자면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문화적 경험에 대한 탐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부에서는 군주론, 리비우스 논구, 그리고 피렌체사 등의 대표 저작들의 지필 배경이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는 독자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저작들에서 표명했던 자유의 개념이라든가 종교, 제도, 군대 문제와 관련된 견해들의 배경을 추적해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부의 내용 중에요. 마키아벨리 사상의 2가지 원천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대의 일들에 대한 오랜 경험과 그리고 두 번째가 고대의 일들에 대한 끊임없는 공부입니다. 여기서 이제 현대의 일들이란 마키아벨리가 외교관으로서 관찰하거나 체험했던 유럽 각국 군주들의 통치술과 그것이 나온 결과라고 한다면, 고대의 일들이란 인문주의자로서 마키아벨리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해왔던 고대 저자들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후자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인문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의 모습이 재조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되고, 오늘의 첫 번째 논의 역시 여기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키아벨리의 아버지가 베르나르도였는데요. 이제 변호사였고 수입이 다소 불안정한 변호사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키아벨리의 인문학 교육을 위해서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아온 인문학적 소양은 1489년인데요. 마키아벨리가 당시 피렌체 공화국의 1서기장이었던 아드리아니의 청구로 정부 요직에 임명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였죠. 책의 서두에는 마키아벨리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저는 이 꿈 이야기에서도 인문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마키아벨리의 꿈 이야기를 서두에 배치하신 것도 이런 면모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는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데요. 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1527년에 병상에 있던 마키아벨리가 자기를 문병 온 친구들한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진위가 다소 불분명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이 꿈 이야기에 따르면 플라톤, 플루타르코스, 타키투스를 비롯한 고대 위대한 인물들을 마키아벨리가 꿈속에서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이죠. 아마도 그리스도교를 몰랐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주론보다 두세 개 앞서서 출판된 단테의 신곡에 이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마키아벨리는 나는 천국에 가는 것보다 고대의 위대한 인물들과 정치를 논하면서 난 지옥에 있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저는 페트라르카의 유명한 편지 내용이 좀 머릿속에 떠올랐는데요. 페트라르카가 리비우스에게 고대 로마를 대표하는 역사가죠. 리비우스에게 보낸 가상의 편지 내용에 따르면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나는 당신의 시대,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는 당신을 만날 수도 얘기를 나눌 수도 없다. 이런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페트라르카의 편지와 마키아벨리의 꿈이 똑같은 멘탈리티에서 쓰인 것이 아닌가. 전형적인 인문주의자로서의 면모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인문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 혹은 마키아벨리 인문주의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인문주의 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도 뭐 특히 미국에서 휴머니즘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래서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논쟁이 또 불지피지고 있는데 가장 공통적인 것은 이제 고전의 부활이죠. 고대의 부활 혹은 고전의 부활.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그런 면에서는 휴머니스트 어떤 흐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1급 휴머니스트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논의가 엇갈립니다. 어떤 레오나르도 브루니 같이 15세기 피렌체의 그 제1서기자였던 사람은 공화주의를 아주 굉장히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스 바론 같은 경우는 공화주의 이 시민적 공화주의라고 불렀는데요. 이 시민적 공화주의가 휴머니즘의 본질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이 이제 주류가 되었다가 비교적 최근에 오면서 아니 그러면 밀라노 참주 밑에서 봉사했던 그런 사람들도 휴머니스트인데 그 사람들은 공화주의 찬양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참주정 밑에서도 휴머니스트가 봉직을 했고 공화정 밑에서도 봉직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념을 갖고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제 그게 또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는 그런 1급 휴머니스트에 비하면은 라틴어 실력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마키아벨리는 라틴을 잘 못한다. 알아도 극히 초보적이다. 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올로 조비오 같은 사람이 좀 악의적인데, 그러나 이 뒤에 밝혀진 바로는 그런 건 아니고 마키아벨리는 일종의 피렌체 대학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것도 옛날에 몰랐던 사실이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1급 휴머니스트처럼 저술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 라틴어로 그런 건 없었지만 웬만한 라틴어를 다 읽는다.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기원전 1세기의 유명한 로마 시인 루크레티우스 에피쿠로스파죠. 그 사물의 본성에 관하여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인데요. 그걸 몽땅 전사를 해가지고 거기가 주석을 달았다는 것이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마키아벨리 라틴어 읽는 실력은 충분히 이해할 정도로 됐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휴머니스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키아벨리가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군주론에서 실제로 15장에서 18, 9장 사이에 나타나는 가장 유명한 윤리에 관한 부분, 거기에서는 그 당시 휴머니스트들이 주로 주장했던 일종의 덕치라고 할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덕을 따르는 군주의 어떤 행위, 여기를 완전히 전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단순히 휴머니스트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 그런 면에서 보면은 휴머니즘의 본질이라고 논하는 것이 단순화시키기 참 힘들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키아벨리를 보면은.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휴머니스트들이 닦아놓았던 100여 년 동안 닦아놓았던 고전의 부활, 고대적 가치의 부활이라는 것을 충분히 그런 공기를 들이마시고 그걸 가지고 자기는 휴머니스트의 평소의 행동 방식이 아니라 거의 공화주의적인 행동 방식을 따랐다. 물론 이렇게 되면 군주론 왜 썼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뒤에 다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마키아벨리는 휴머니즘의 강력한 영향이 있었지만 당대의 휴머니스트들이 글을 쓰고 행동한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그 가치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정치에 관한 가치를 제시하려고 했다는 면에서 대단히 독창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키아벨리가 어렸을 때부터 인문주의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고전 고대 저자들의 견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은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책에 쓰시기를 마키아벨리가 이전부터 자신이 읽어온 고대의 지혜에 비추어서 권력이 지향하는 어떤 법칙 혹은 어떤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한 대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마키아벨리가 외교관으로서 유럽 여러 군주들의 통치수를 실제 지근거리에서 관찰을 하게 되죠. 제 생각에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공부했던 고대 저자들의 가르침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유용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물론 책에 써놓으신 사례처럼 사보나롤라의 몰락을 보고 고전 공화주의론을 직접 경험으로 확인하는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대 저자들의 가르침이 현실 정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사례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언급하신 것처럼 군주론의 후반부가 사실 도덕적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한다라고 하는 아까 덕치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한 이 고대 저자들의 이런 공통적 주장에 대한 전복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마키아벨리의 독창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장에서 이 책의 1장에서 체사레 보르자에 대해서 다루고 계신데요.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통치술에 대한 마키아벨리의 평가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점, 그러니까 고대 저자들의 가르침에 대한 전복,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체사레 보르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보충 설명드려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마키아벨리가 특히 아까 말한 행위윤리에 관한 그 부분에서 주로 처음에 그 논의를 근거하고 있는 것은 키케론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사실상 그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에 나오는 참주에 관한 장을 보면 마키아벨리가 제시하고 이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들이 다 나와요. 그다음에 또 가장 유명한 사자와 여우의 비유라고 하는 거, 그 키케로가 한 이야기거든요. 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결론이 틀려요. 그 두 사람은 참주가 이렇게 행동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죠. 키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와 여우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현실을 제시는 해놨지만 도덕적인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 비유, 그 논의들을 끌어와서 실제로는 그 결론을 다 뒤집어 버리는 거거든요. 현실, 아까 말했듯이 현실을 살펴보면, 그 다음에 특히 리비우스라든지 고대의 역사, 이런 것도 실제로 살펴보면 과거의 현실이죠. 전혀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정치적 권력을 다툼을 할 때는 나 도덕적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왜 자꾸 성공하지 못하는 길을 가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마키아벨리의 지향점은 그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든 나빠하든 사회적으로 그것이 용인되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야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 생각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실패한다. 예를 하나 들어오면 이제 보르사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보르사가 뭐 대단히 나중에 그 18장입니까? 거기서 다루고 있죠. 잔혹성이 좋은가? 자비로운 것이 좋은가? 군주에게 사랑이 좋은가? 두려움이 좋은가? 이 가장 좋은 예가 이제 보르사 예인데 보르사는 거기에서 현실적으로 실제로 자기가 목격했던 바 자비보다는 가혹성으로 잔혹성으로 실제로 부하들을 계략으로 한 군데 몰아가지고 다 죽이거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삼국지에 나오는 업참마속이라 할까 그런 비슷한 사건이 자기가 로마니아 지방에 자기가 한 총독 그 사람 보고 로마니아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라고 해놓고 진압은 됐지만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사람을 그냥 두동강이로 내가지고 광장에다가 전시를 해놓고 자기는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 사실인지 불분명합니다만 그 일단 체제나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굉장히 첫째는 놀라고 두려워했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원성이 자자한 사람이 죽었으니까 속으로 좋아했다는 거죠. 그래서 질서도 잡고 그 사람들의 뭐랄까요 지지를 얻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한 것의 가장 이제 실제적인 예가 세살의 보르자다. 네. 그래서 7장에 보면은 체살의 보르자에 대한 예찬으로 좀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군주론 7장. 그래서 이런 면도 아까 말씀하셨던 고전고대 저자들의 윤리의 전복이라는 면이 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르자에는 오히려 나중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 포르투나하고 네. 비르투, 예. 운과 덕의 관계에서 훨씬 이제 중요한 또 예로 많이 예. 등장을 하거든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일부 내용 중에서요, 그 군사에 대한 내용을 좀 쓰셨잖아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자신의 여러 저작에서 군사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많은 지면을 또 할애합니다. 그래서 당대 용병 시스템에 대해서 특히 대단히 비판적이죠. 그리고 시민군대의 양성을 주장하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고전 공화주의자로서 전사 시민 관념을 피렌체에 되살려 놓으려 했다라고 이제 쓰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근데 다소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이 국방과 관련된 문제를 단순히 고전 공화주의 이념의 회귀라는 것만으로 100%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좀 의문이 남는데요. 그러니까 용병 시스템 비판, 시민군대 양성이라는 주장이 결국에는 이 책의 일부에서도 서술하신 이탈리아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이탈리아로 침공해 들어오는 유럽 열강들의 국민군대에 대항하기 위한 해법으로서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의 이 주장에 대해서 단지 사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군사사적으로 좀 접근해야 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17, 18세기까지도 총포가 물론 사용되었지만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군대의 주축은 보병이었다라는 주장을 담은 논문이 몇 개가 이제 출판되고 있는데 이 논문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저는 시민 군대 양성이라는 이 주장이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대단히 적절하고 통찰력 있는 주장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아는 한은 군사와 관련된 경력이 없는 마키아벨리가 전쟁이나 군대 관련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까지 깊게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제 군사와 관련된 문제를 군주론에서도 언급하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이제 리비우스 농구에서 훨씬 더 자세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독립적으로 전쟁의 기술이라는 책으로 써내기도 하는데요. 용병제 비판이나 시민병 양성 그리고 또 요새 건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이런
등 이런 군사와 관련된 마키아벨리의 입장을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마키아벨리의 사상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그 1498년 그 샤를의 이탈리아 침입. 예. 근데 왕이 이탈리아를 침입했을 때 거의 뭐 파죽지세로 밀려오거든요. 마키아벨리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무력하게 이탈리아가 무너졌는가? 이 사람은 결국 그걸 용병 시스템의 문제고 자기들 시민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주론 안에 나오는 내용도 그렇고 다른 리비우스 원고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마키아벨리 사상 자체가 그때 샤를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16세기 중반까지 계속된 이탈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왜 이탈리아는 문명적으로는 프랑스, 독일보다 훨씬 우월이라고 자기는 생각하거든요. 야망국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유약한가? 왜 이렇게 힘이 없이 무너지는가? 여기에 대한 어떤 반성이죠. 거기서 나온 것이고 또 바로 그 전쟁 때문에 이제 전쟁에 대해서 더욱더 심도 있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해결책을 갖다가 이제 일종의 로마 시대, 특히 로마 공화정에서 찾았다는 거죠. 뭐 이것도 굉장히 그 아까 말한 휴머니스트, 고전의 부활이라고 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용병, 뭐 어떤 분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탈리아는 용병을 자꾸 쓰는가? 그런데 사실 고대부터 현대까지 용병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막스가 뭐 고대 노예제, 중세 농노제 이렇게 했다가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비판받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도 노예가 있다는 거예요. 노예가 없었던 시대가 17, 18세기에도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있습니다. 조선시대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 조선, 좀 여담이지만 조선사 하시는 분들은 그 굉장히 늦은 시기에 한 나라가 500년 동안 지속을 하면서 자기의 신민을, 그것도 자기의 백성을 노예로 썼다는 것에 대한 그 인권적 차원에서 전혀 반성이 없이 열심히 조선사를 연구를 하고 한국에서 특히 뭐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다 조선을 가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찬양을 해도 조선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데 역사학자로서 대단히 불만이죠. 그것부터 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용병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 뭐 스파르타처럼 굉장히 이제 군사적 조직을 가지고 있던 곳, 그 사람들이 5, 6세기의 이탈리아 용병 같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필요하면 용병의 역할을 합니다. 카르타고하고 로마가 싸웠을 때, 카르타고 밀렸을 때 카르타고가 스파르타에 용병을 요청하면 가서 로마를 쳐부순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용병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용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왜 이탈리아는 유독 자기 군대가 없는 거죠. 그 프랑스 샤를 같은 경우도 자국군이라 하지만 좀 봉건적인 제후군이죠. 그걸 자국군이라고 꼭 한다면 그 외에 부족한 인원을 스위스 뭐 창병이 독일 창병으로 이렇게 이제 보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국가 이야기할 때도 또 용병 이야기할 때도 원군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용병만 의존하는 경우가 있고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탈리아가 항상 용병을 쓴 건 아니고 이건 이탈리아 꼬모네의 발전사하고 관계 있는데 아시다시피 12세기 좀 되면요 이탈리아에 코무네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게 이탈리아어는 코무네인데 보통 코뮌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코뮌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탈리아의 도시국가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영어식으로 옮긴 것이고 코무네는 시티 자체가 아니고 뭐랄까요? 처음에 그것을 만든 인너스클 같은 겁니다. 그게 뭐 귀족도 있고 뭐 대상인도 있고 그런 사람이 코무네라는 걸 만들어서 규약을 만들거든요. 그 자치규약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배계층이 되고 중심으로 노동자도 오고 뭐 해가지고 결국은 인구가 모여지면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의 도시, 나중에 국가로까지 가는 도시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콧문회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처음엔 다 공화정으로 콧문회가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돈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는 게 대부분 귀족들이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처음에 등장을 해서 대상인과 결합을 해가지고 군주제가 아닌 것을 만들지만 13세기에 가면은 포폴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 포폴로라는 것은 이태리어로 그냥 영어로는 people하고 똑같은 말이지만 그는 일반 명사가 아니고 그 당시 귀족, 봉건 귀족 출신들이 아닌 그다음 또 대상인처럼 자본가적인 사람이 아닌 어떤 중산층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사람들을 그 당시 지칭해서 포폴로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해서 그 앞에 있었던 귀족이나 대상인들 물리치고 자기들이 정치를 장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3세기 포폴로 코무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싸웠어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그냥 무기를 들고 부족한 주인들은 저기 왔다고 종을 땅땅 치면 그냥 부족한 그 칼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일종의 시민병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포폴로가 결국은 이제 실패하죠. 왜냐하면 그 밑에 나오는 더 하층 포폴로들을 우스운 게 자기들도 포폴로였으면서 포폴로 미누타로 하는 밑에 있는 하층들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자기 편으로 못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호시탐탐 노리던 귀족이나 대상인층에 결국은 이제 거꾸로 잡아먹혀서 14세기 가면 이제 귀족 내지는 대상인들의 일종의 꼬문회, 과수정 같은 게 이제 등장하고 14세기에는 시니오리가 등장하고 15세기 되면 이제 그 공화정이 브루니 시대에는 과수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태리의 흉세 말 르네상스 용병을 보면 13세기 포폴로 정권 시절에만 시민병이라고 하는 비슷한 게 있었다. 그 뒤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지가 싸우기 싫고 자기들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손쉽게 그냥 용병을 써서 처리하려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용병을 쓴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군 개념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그냥 혼자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고대 로마 작가들 중에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 전사 시민의 이 개념 자체를.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그걸 다 읽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프론티누스나 또 굉장히 유명한 베게티우스 유명하죠. 잘 아는 리비우스, 폴리비우스, 크세노폰 등등 해서 그 당시 그 책들이 라틴어 혹은 이태리어로 번역이 되고 그래서 그걸 다 마키아벨리 읽을 수 있었어요. 15세기 말쯤 되면. 그래서 그걸 읽었다고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15세기의 그 유명한 브루니 같은 경우는 아예 밀리티아에 대한 어떤 시민병에 대한 책도 씁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대 내지는 당시대 시대의 전사 시민 개념 자체를 마키아벨리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그것을 배워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16세기 같이 늦은 시기에 그것을 나중에 실패했습니다만 현실화한 사람은 마키아벨리예요. 아무도 그것을 현실화하지 못하고 이론으로만 이야기했거든요. 이 사람은 실제로 그 어떤 이상이라고 하는 걸 갖고 현실을 만들었죠.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신 마키아벨리는 군사적인 걸 잘 모르지 않느냐. 맞습니다. 제갈공명도 싸움은 잘 못하죠. 하지만 이론은 압니다.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제 군사사에서 아마 그것은 그럴 거예요. 아마 그 밀리터리 리볼루션에서 50년대 마이클 러버스트 같은 사람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죠. 그게 쉽게 말하면 화약을 사용하는 무기 같은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그것이 심대하게 전쟁을 바꾸어 놓고 국가의 기능까지 바꾸어 놨다 이제 주장을 해서 그것을 군사혁명이라고 해서 큰 논쟁을 불지폈고요. 그 다음에 그게 90년대 들어와서 합스부르크 연구를 했던 제프리 파크 같은 사람이 이어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다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무기가 하나 발명됐다고 해서 그것이 충격적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지는 않는다.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곧 대항하는 무기가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보병 이야기도 하셨는데 뭐 보병은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그 중요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드론을 띄워서 공격을 해도 결국 보병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 나라를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략이 바뀌었다고 봐야지 보병은 여전히 존재하는데 마키아벨리가 전쟁의 기술에서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보병이 중요하다. 그 이후 그것은 마키아벨리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말한 베게티우스 이런 사람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화약 같은 거나 화성총 뭐 이런 것도 마키아벨리가 몰랐던 것은 아닌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왜 화성총 같은 것을 무시했느냐. 특히 뭐 대포 이것도 무시했고 뭐 뒤에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같은 것도 무시했다고 하는데 무시했다기보다는 화성총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화성총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시대는 아직 그 효력이 그리 크지가 않아요. 고장이 잘 나고. 하지만 이게 이제 개선에 의해서 16세기 후반으로 가면 그래서 대부분 밀리터리 리볼루션이 이제 대상으로 한 게 16세기 후반에 17세기를 이야기합니다. 30년 전쟁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로서는 아직까지 그 효능을 잘 몰랐던 것 같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마키아벨리와 앞에 말하는 고대 이론가나 모든 사람의 완전히 구별되는 마키아벨리 독통성이 하나 있습니다. 용병을 거부했다, 시민명을 했다는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마키아벨리는 최초로 근대 최초일 수도 있고 그 앞에 다 최초일 수 있는데 전쟁을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봤던 거죠. 이게 나중에 독일에서 군사 유명한 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근데 마키아벨리가 실제로 한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의 기술 같은 경우 이게 영어로 하면 아트 오브 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말하는 아르스, 라틴어로 아르스나 아니면 아르테 델라 구에라인데요. 전쟁의 기술로 옮기지만 그 아르테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스킬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알다시피 지금 조합을 갖다가 이탈리아에서는 양모 조합 같은 길드를 아르테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아르테 델라 구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전쟁에서 쓰는 기술뿐만 아니고 그 군인은 뭐랄까요? 그 기술도 쓰지만 일종의 군인으로서의 조합은 아니지만은 꼭 그 양모 조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술자하고 비슷하게 본 거예요. 이 자체를 그렇게 글을 썼고 또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르스 포에티카를 썼는데 그 번역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은 시의 기술이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시학이라고 번역. 그러니까 이 아르스나 아르테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좁게는 기술, 그 다음에 넓게 하면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이나 어떤 큰 그걸 포괄하는 어떤 개념. 그럼 학이죠, 학.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전쟁 기술도 실제로 안에 보면 정치에 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게 과연 이거를 전쟁 학위로 번역해야 될 것인가? 전쟁의 기술이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죠. 이때까지 많은 사람이 이걸 줄여서 기술이니까 전술론이라고 많이 번역했는데 이건 정말로 오역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전술은 택틱이죠. 전략과 다른 것을 전술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줄여서 쓸 수가 없는 말이고 이거는 전쟁의 기술로 하든지 아니면 조금 뭐 외연을 확대하면 전쟁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니까 책에 언급되지 않는 부분들 설명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부, 3부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2부 제목이 마키아벨리즘이고요. 3부 제목이 마키아벨리와 공화주의인데요. 이 2부와 3부의 내용이 공통적으로 마키아벨리의 사상이 그 후대인들에게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지를 다룬다는 점에서 좀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2부와 3부의 내용은 마키아벨리 사후부터 뭐 계몽주의, 민족주의, 현대사회주의 그리고 75년 폭학의 마키아벨리안 모먼트가 촉발한 그 공화주의 논쟁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마키아벨리의 이름이 어떤 방식으로 계속 소환되어 왔는가 또 그의 사상이 어떤 의미로 후대인들에게 이해되어 왔는가를
규명하는 장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마키아벨리가 갖는 상반된 이미지가 있죠. 첫 번째는 군주란 국가의 보존을 위해서라면 모든 일, 도덕적이든 아니든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정치 사상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전제적 통치의 해악을 지적하고 인민의 자유를 강조했던 공화주의자로 보는 해석입니다. 특히 저는 2부와 3부를 읽으면서요, 이 오늘날 마키아벨리가 갖는 이 두 상반된 이미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이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마키아벨리 자체가 아니고요, 마키아벨리즘과 관련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군주론은 마키아벨리 사후에 금소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군주론을 검열했던 폴리티라는 검열관이 엠피오의 아테우, 그러니까 군주론이 불경하고 무신론적이다 이런 보고서를 썼던데요. 폴리티로 하여금 군주론이 불경하고 무신론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그 정확한 원인은 뭐가 있었을까요? 실제로 군주론을 읽어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에 문제가 있는 아까 잔혹성 뭐 이런 이야기들이 구설에 나오지만 주제 자체는 군주국의 종류를 구분해 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뭐 현대에 와서 스키너 같은 사람도 군주론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아까 말한 휴머니스트들의 그런 뭐 덕의 정치랄까 그런 것을 전복시켰다. 근데 그 초점은 전부 다 아까 말한 15장에서 19장까지의 행동윤리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마키아벨리는 그런 거를 과연 의도로 했겠는가는 좀 의문이 있어요. 마키아벨리는 그것을 굉장히 그냥 현실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책에서 요 행동 원리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내가 일부러 고의로 쓰고 이것이야말로 나 책의 핵심이라고 과연 생각했을까?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초창기에 군주론이 알려진 때부터 지금 이제 현대까지 아주 희한한 이야기인데, 물론 공화주의적 해석을 하는 사람은 다르고요. 비난하는 사람이나 현대에서 비난을 하지 않지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의도를 진정한 의도를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사람까지 모두 군주론의 26장까지는 군주론에서 오직 4개의 장 정도만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군주론에 대한 굉장한 어떤 현대까지 오면서 군주 뭐 그렇지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뭐랄까요? 어떤 사람은 수수께끼라고 하고 뭐 그렇지 같은 경우는 문제라고 했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라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는 문제를 던지려고 군주를 쓴 거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어디를 찾아봐도 마키아벨리는 자기 스스로가 뭐 모순이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현대학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마키아벨리가 전혀 모순이라고 생각 안 했던 걸 우리가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진정한 것을 어떤 책의 의도를 찾으려면 그 마키아벨리가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썼던 그걸 그냥 그대로 찾아내서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제 아까 말한 몇 개의 장이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폴리티뿐만 아니고 지금 기록에 남은 것 중에서는 가장 최초로 이런 식의 그 어떤 비난성을 알려진 게 영국 레지나르드 폴이라고 하는 주의경인데, 그 사람이 그 헨리 8세의 그 보좌관이었던 크로멜, 나중에 나오는 크로멜이 아닙니다. 올리브 크로멜하고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치에 관한 정말로 좀 듣기 어려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잘 써놨다고. 그 자기는 아주 그 들으면서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 헨리 8세의 정권 다툼에 휘말려서 추방이 돼요. 그래서 이태리에 오게 되는데 이태리에 와보니까 바로 그 책이 군주론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초지 일관만 바로 이겁니다. 뭐 두 단어가 똑같은 것인데, 근데 이 두 단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아까 그 몇 개의 장이에요. 그 사람들이 군주론을 읽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그 몇 개의 장에 나오는 뭐 속된 말로 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전부 다 그냥 도배질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평가를 내리게 만들었던 원인은 거의 그 몇 개의 장 그것 때문이다. 그거는 마키아벨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죠. 전혀. 근데 어쨌든 그런 원인으로 이제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이게 금서로 지정된 모든 책이 그렇듯이 그 이후에 금서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이게 읽히지 않았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더 많이 팔리면 네, 그렇죠. 그래서 마키아벨리의 사후에 필사본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군주론에 그래서 그의 사상이 유럽에 크게 확산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나타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이 책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계신 타키투스주의 그리고 국가 이성론입니다. 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당대 지식인들이 마키아벨리 인용하고 싶은데 마키아벨리의 악평 때문에 그의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타키투스의 이름을 빌려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교의들을 얘기한다거나 아니면 국가이성이라는 이름으로 마키아벨리 통치술을 논한다거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키투스가 자기 저작들에서 로마 황제들의 악행을 고발하는 저작들을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타키투스의 이름을 빌렸다는 거에서 충분히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드는 궁금증은 이 주장은 유럽에서 쓰여진 많은 정치 논거에 타키투스와 관련된 언급이 등장하는 것이 마키아벨리 이후의 현상이어야지 좀 성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는 마키아벨리 타키투스의 이름은 언제나 인용되는 저자가 아니었습니까? 근데 마키아벨리 이전이나 혹은 사후에 타키투스에 대한 언급이 갖는 양적인 질적인 차이가 발견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실은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마키아벨리가 정치에 굉장히 본질적인 이야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그 뒤에 정치적 논의를 하는 사람은 마키아벨리를 욕을 하든 어쨌든 그 논의를 출발적으로 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국가이성론과 타키투스론이다. 사실 제 박사 논문 주제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그것이 한 16세기 말부터 17세기까지 한 7, 80년 동안 하나의 현상이 돼요. 타키투스는 그전에도 뭐 알고 있었죠. 근데 타키투스는 참 묘한 게 1589년에 최초의 국가 이승문이라고 하는 델라 라존 디 스타토라고 하는 조바니 보테로라는 사람이 썼는데 헌정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파리에 갔는데 궁정이나 뭐 딴 데 어디를 가도 정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모두 마키아벨리 아니면 타키투스 이름을 자꾸 거명을 하더라고요. 그때가 이 사람이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까 말하는 폴리티가 말하는 지극히 불경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국가의 이익이 된다. 군주의 이익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자기는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래서 그 보테로라는 사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마키아벨리에 비해서는 독창성 떨어지지만은 최초로 그 국가이승이라고 하는 이름을 책에 딱 달아가지고 진정한 국가이승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실제로 이 사료를 보면은 그 당시에 뭐 1급, 2급, 3급 막 망라해서 정치 저수를 쓴 사람들 글 속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외교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저술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피렌체 비서관이 이런 말을 했는데 피렌체 비서관은 사실상 10인위원회 비서관을 말하는데 10인위원회 비서는 마키아벨리 이승이고 10인위원회 역대 다 그 이름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마키아벨리가 제일 유명을 하죠. 그렇게만 하면 검수의 진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래 뒤에를 보면 모두 마키아벨리 군주로서 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은 바로 1589년에 보테로가 국가이승론을 쓴 그 전후로 해서 국가이승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명하고 그것을 주제로 삼는 저서와 타키투스를 책 이름으로 달아가지고 거기에다 주석을 단 저서가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럼 뭐 타키투스 자체의 그 판본도 타키투스가 여러 개 썼는데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히스토리아, 그 다음에 아날레스 이런 걸 썼는데 둘 다 막 역사라는 뜻인데요. 그것도 그 앞에 마키아벨리 이전
보다 그 이유는 그래야 아리스토텔레스 주석서의 수만큼 양산이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썼던 것도 양산이 되는 데다가 거기에 대한 주석서 자체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이거 아직까지 어떤 학자도 그것을 완전히 뭐 망라해서 정리한 게 없고요. 제가 그때 논문 쓰면서 가장 대표적인 것만 뽑아내 수십 개가 됐고 아마 합치면은 200~300개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막 필사본 상태고, 그 아까 말한 보테로도 사실 출판은 안 됐지만 타키투스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타키투스를 쓴 사람은 국가지성을 쓴 사람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이러면 이제 달리한 것인데, 또 하나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은 뒤에 있는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 군주론에서 말하는 그 마키아벨리즘하고 타키투스가 특히 아날레스의 앞에 권에서 티베리우스를 다루고 있는데, 티베리우스가 사실 알다시피 뭐 능력은 있었지만은 원론을 엄청 피해 숙청을 했죠. 자기를 이제 배척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른바 폭군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 바로 묘사하고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타키투스의 그 부분을 읽고 마키아벨리즘을 발명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건 안타깝게도 사실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마키아벨리가 1513년에 군주론을 출간했을 그 당시에 티베리우스의 행적을 담은 아날레스의 첫 부분은 유실된 상태고 지식인들에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이건 뒤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희한하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출간한 얼마 후에 우연히 그 아날의 그 부분이 이제 가는데, 보니까 비슷한데 왜 비슷하겠어요? 사실은 정치, 권력, 폭정, 본질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티베리우스를 논하나 마키아벨리가 이론적으로 논하나 똑같다는 거죠.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이게. 그 양쪽으로 분명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럼요. 제가 다음으로 좀 짚어볼 문제는요.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의 간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즘과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것이다라는 문제인데요. 그 2부의 책의 2부의 서두에서 선생님께서 마키아벨리즘은 마키아벨리의 주장 그 자체보다는 그것을 후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이렇게 서술을 하셨고요. 요 구절이 제가 이야기로는 마키아벨리즘이 마키아벨리의 사상에 대한 파편적 이해 혹은 오독에 기인한다는 얘기로 들리기도 하는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포스트 모던을 다 주장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도 근대주의에 비해서 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떤 텍스트든 간에 역사의 현상을 텍스트로 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역사를 한다고 하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을 잘 골라내가지고 쓰면 그것이 진짜 정답이 있다. 그래서 이제 오독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죠? 오독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답대로 읽지를 않고 잘못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파편적 이해도 마찬가지.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상 뭐 우리가 좁혀서 어떤 정치 저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홉스 리바이슨을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홉스가 말한 진정한 어떤 의도다, 이걸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정답을 해버리면 그 뒤에 홉스 연구할 필요가 없죠. 그거는 인문학의 본령하고 좀 멀어진다고 보는데, 그 굉장히 근대주의의 좀 너무 뭐랄까 오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데리다가 말한 것처럼 나는 뭐 끝없는 상대주의로 빠지고 싶지는 않고요. 결국은 인문학의 단점이자 장점인 적절한 선에서의 타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마키아벨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키아벨리 연구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마키아벨리 사상은 정리를 하자면 무엇일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이해한, 좀 더 옳다고 생각한 마키아벨리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마키아벨리가 모두 오독이다, 말루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건 좀 지나치다. 그래서 스키너 같이 능력 있고 훌륭한 학자도 여전히 그 오류에 빠지고 있는데, 자기는 많은 지금까지 사상을 하는 사람의 오류를 사실 지적을 하고 자기가 그 오류를 바로잡을 새로운 방문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하고,
그 방법을 적용시켜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이른바 수수께끼를 풀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풉니까? 그런 것에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그냥 본인이 좀 더 나은 어떤 사실과 정보에 기초해서 좀 더 나은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쉽게 말해서 마키아벨리즘뿐만 아니고 어떤 텍스트가 출현했을 때 그 텍스트에 대한 이해, 거기다가 또 하나는 학자가 아니라 그 텍스트가 일반 사람이나 비학자에 의해서 리셉션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그냥 그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기식대로. 그러니까 그 이용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오용, 오독 이런 것보다는 요새 그래서 독일 같은 데서는 학자들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날학파들은 전유라는 말을 썼죠. 아프로포지션이라고. 그 쉽게 말하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내가 이렇게 이해했다는 것이고요. 폭하게 말한 것도 쉽게 말하면 마키아벨리 모멘트가 마키아벨리의 사상을 그 영국 17세기 영국에서 18세기 영국에서 그다음에 18세기 19세기 초까지의 미국에서 쉽게 말하면 전유했다는 거예요. 그 전유라는 것 자체가 이것이 진짜 진정한 독해냐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일부분을 받아들이고 어떤 경우는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유 혹은 변형. 지금 그 독일에서는 아예 그 어떤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거의 모든 것을 이 개념에 의해서 어떤 텍스트가 출현한 뒤에 각 시대마다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는가. 그것을 아주 조직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이 옳다고 봐요, 저는. 오독 이런 것은 이제 좀 지양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독보다는 전유 혹은 변형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셨고요. 이 문제를 조금 이 마키아벨리즘에 대한 더 상세한 내용들을 논하면서 조금 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의 추이를 그러면 한번 연대기 순으로 제가 한번 짚으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책에서 서술하신 바에 따르면 마키아벨리 사후가 이제 종교전쟁의 시기였고,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악평이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이제 마키아벨리는 악마의 대변자, 악마 그 자체와 동일시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마키아벨리 추종자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책에서 언급을 하셨던 리슐리에를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마키아벨리 추종자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고 또 그가 리슐리에가 남긴 메모들을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군주론을 연상시키는 구절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국가 간 협상에 얘기하면서 군주는 국가에 유익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성직자들과 도덕론자들은 마키아벨리를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정치에서 특히 리슐리에가 얘기한 국제 정치에서 마키아벨리의 정치적 교회가 갖는 유용성을 부정할 수는 없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네. 많은 정치가들이 그래서 아까 그 이름을 이제 금명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한 이유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학문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들이 섬기는 군주, 정치하는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보테로 같은 경우가 진정한 국가의 성이라고 해놓고 실제로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안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종종 구체적인 부분에 갔을 때는 마키아벨리하고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전체로 보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고 평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마키아벨리가 평소에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마키아벨리 군주로는 그게 신군주를 다루는 것이지 신군주는 다른 사람의 어떤 힘에 의해서 자기가 운 좋게 군주가 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 힘을 키워서 이 나라를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그 방책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으로 말하자면 위기의 리더십이지 평소에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그러니까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어떤 맥락과 의미를 잘 생각을 해야지 아까 폴리티나 이런 사람들 욕할 때는 욕하기 쉽습니다. 구절을 따가지고 욕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대단히 어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이제 발견되는 문헌을 보면 그 비난이 다수 그리고 현실 정치의 적용이 소수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수의 비난이 다수였고 마키아벨리한테는 문헌의 양으로 볼 때, 그다음에 마키아벨리 현실 정치의 적용과 관련된 문헌은 소수였다. 양쪽으로 이 시기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여전히 질문하신 내용 정확한 핵심을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시기에 이제 비난이 있었고 종교전쟁의 시기에, 그리고 리슐리에와 같은 사례가 마키아벨리의 현실 정치적인 비난을 한 저술들과 예, 예. 그 비교적 주로 비난을 한 사람들은 저술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성직자들이 했고요. 예, 뭐 저술을 써서 했지만 대부분 많은 어느 정도 격이 있는 저술가들은 그렇게 비난 위주로는 하지 않았죠. 예. 아까 타키투스론, 국가이승론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대부분 그 저술을 했고, 예. 뭐 리슐리에가 하도 유명하니까 연구가 되기 전에는 리슐리에가 국가이승의 말 최초로 썼다고 정한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재미있는 게 피사 전쟁에서 피사인들을 포로로 왕창 잡았는데 이 피사인들 포로를 어떻게 하는가? 그 당시에 제네바 조약이 없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그것이 너무 가혹하다. 귀차르디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혹하긴 하지만 그냥 돌려보내면 그 사람이 다시 군인이 되어서 우리와 싸울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것이 바로 국가 이승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최초로 이야기한 것이 이제 문헌에 나타나거든요. 리슐리에는 뭐 정치가로서 뭐 군주를 꼭 읽고 안 읽고가 아니고 자기 어떤 요체를 정치에서 그렇게 실현을 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말씀하신 대로 마키아벨리즘을 마키아벨리 사상의 전유 혹은 변형으로 이해했을 때, 저는 책의 2부와 3부의 내용을 읽으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마키아벨리에 대한 논평가들이 왜 그런 식으로 전유 혹은 변형했는가, 여기는 어떤 맥락과 배경이 작용하는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계속 들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이번에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8세기는 이전의 종교전쟁 시기와 다르게 마키아벨리에 대한 평가가 역전되는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전에도 물론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만, 프로테스탄트 법학자 젠틸리나 보칼리니 그리고 자유사상가였던 스피노자를 거쳐서 18세기의 계몽주의자들이 공화주의자 마키아벨리를 재발견하게 되고, 또 마키아벨리와 마키아벨리즘의 구별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서술하고 계시고요. 근데 책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 문제를.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뭐였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계몽주의자들의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성향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외가 당연히 있겠지만 계몽주의자들이 공통적으로 전제정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그리고 교회 혹은 나아가서 종교 자체에 대해 적대적인 경우도 많았고,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을 마키아벨리에게서 재발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혹은 예를 들자면 일단의 계몽 사상가들이 중국의 통치 체제를 자신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계몽군주정의 모델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마키아벨리의 자신의 텍스트를 읽을 때 자신의 정치적 종교적 성향을 투영해서 읽은 결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18세기에 나타났던 마키아벨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12월 달에 서양사 종회에서 예. 제가 했을 때 누군가 질문했는데요. 그때 제 대답은 제가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 이유는 보통 사상사라는 것을 했을 때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하신 질문, 앞에 나온 그 질문들도 뭐냐면 일단 동기에 관한 거예요. 모티브에 관한 거거든요. 그 군주론을 왜 썼을까? 거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복직을 하려고 썼다. 그것도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일말의 진실이 있고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마키아벨리에게 논란이 되는 그 군주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명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스키너는 모티브와 인텐션을 구별해야 된다.
그 모티브는 무엇이든 간에 그 책의 내용 자체, 논지 지향점, 그것을 쓰고 있을 당시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점, 이걸 이제 인텐션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뭐 의도가 무엇이냐 하는 걸 왜 썼냐고 똑같이 보이는데 그렇게 구분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7, 18세기 계몽주의자, 공화주의자들의 텍스트 속에는 그 마키아벨리를 나쁜 사람은 아니고, 뭐 디드로 같은 경우는 백과전서 마키아벨리라는 데서 고문도 견뎌내면서 공화주의를 지켜냈던 고매한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하고 동류라는 거죠. 필로소프라는 거죠. 그 당시에. 근데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키아벨리즘을 싫어했더라고요, 여전히. 17, 18세기에 역전됐다는 것이 뭐냐. 마키아벨리 개인에 대해서 마키아벨리 자신이 사탄의 뭐 앞잡이다 하는 식의 오래된 비난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고매한 철학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마키아벨리즘이라고 이름했던 것은 여전히 비판했습니다. 그 볼테르 같은 경우는 프레데릭 그 당시 2세 아직까지 이제 왕세자가 됐을 때 뭐 마키아벨리즘이 나쁜 거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프레데릭이 그 나쁘다는 걸 제가 한번 반박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쓴 게 반마키아벨리론이죠. 그래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막 일장부터 차례서 찾아가면서 반대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딱 출간해가 일시를 찍으려고 하는 무렵에 프레데릭 2세가 왕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바로 그냥 이른바 마키아벨리즘으로 시작됩니다. 남치고 그냥 예방전쟁하고 그러면서 지도 그걸 아니까 막 볼테르 보고 그 찍은 책들 있으면 다 몽땅 해가 없애버리라. 이미 1세는 나갔고 2세부터 찍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퍼져버렸는데 그걸 막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여기서는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나쁜 인물이라는 데서 그 사람은 좋은 인물이었다는 걸로 바뀌었을 뿐이지 이른바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회자되던 것은 여전히 겉모술수라고 하는 것은 지속이 됐다. 네. 그래서 그 구분을 분명하게 좀 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우리 임동현 선생님이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동기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어쨌든 초점이 폭군에 대해 반대한 거잖아요. 18세기 사람들이 계몽군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어쨌든 메디치 폭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고문도 당하지 않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자기화한 것 같아요. 공감을 느꼈다고 할까 뭐 그런 정도의 대답밖에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좀 이 책의 사부의 내용을 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부가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롭고 또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듭니다. 1부에서 3부까지의 내용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수행해 오신 연구의 결과라고 한다면 4부의 내용은 현재 마키아벨리 연구의 흐름을 제시하고 또 선생님께서 앞으로 수행하시게 될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시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특히 10장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와 마키아벨리와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인데요. 최근 지성사 연구를 통해서 근대에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사상의 궤적에 대한 발견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저는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 철학이 그리스도교 신화 그리고 르네상스 시기에 재발견된 헤르메스주의와 더불어서 근대를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사상적 주류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와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이 대단히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논하기에 앞서서요. 이 대담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요.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의 빗나가는 운동이나 혹은 자유의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리고 이 개념들을 마키아벨리가 어떤 식으로 전유를 했던 것인가요? 사실 빗나가는 운동과 자유의지라고 하시면 뭐 이 관련이 없으신 분은 전혀 모르실 것 같고요. 사실 에피쿠로스 자신 자체에 대해서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거 외에는 모르십니다. 대부분. 현대 철학자 뭐 하이데거에 너무나 경중되어 있는 한국의 철학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도 헬레니즘 시대 때의 철학 대표가 세 개가 에피쿠루스, 스토아, 그다음에 피론주의라서 회의주의인데요. 그거는 뭐 좀 유치한 철학이다. 뭐 하이데거 자신이 또 그렇게 오만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이데거는 대단히 오만한 사람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나치가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당원으로 남았는가? 거기에 대한 해명은 아무도 본인을 포함해서 자기 애인을 포함해서 지식인들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크죠. 철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치신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헬레니즘 철학은 지금 사실상 굉장히 철학계에서 되살아나고 있어요. 세계 철학계에서. 저도 지금 열심히 에피쿠로스에 좀 빠져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에피쿠로스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뭐 나중에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핵심 부분인데 에피쿠로스 철학은 간명하게 말하면 원자론입니다. 데모크리투스의 원자론을 받아들였죠. 데모크리투스와 에피쿠로스의 차이는 이 막스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인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겁니다. 막스는 그렇게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윤리학입니다. 데모크리투스는 그냥 원자의 유물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윤리학이라고 말할 특별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피쿠로스는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모든 것은 원자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명제는 이겁니다. 이 광활한 우주 속에는 원자가 더 이상 쪼개질 수는 원자로 이루어지고 뭐 크기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크기는 그 수는 거의 무한하다. 그 모든 것은 이 삼삼한상이 원자로 이루어진다. 근데 그 원자는 어떻게 이제 삼삼한상이 이루어지냐면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려면 움직일 공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 공간, 허공이라고 불렀는데 이 사람의 명제는 이거예요.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건 딱 두 가지다. 하나는 원자이고 다른 하나는 허공이다. 허공은 뭐냐면 원자끼리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화를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허공은 없다. 아시다시피 진공을 싫어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운동을 하는가? 예를 듭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참 똑똑한 사람인데 현대적 입장으로 봐서 에피쿠로스보다 좀 못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운동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물속에서. 근데 물속에 진공이 있는가? 물로 가득 차 있죠. 근데도 물고기는 움직인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내가 샥 앞으로 가면 앞에 있는 물이 뒤로 싹 가고 그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죠. 참. 그래서 이 에피쿠로스 주인은 그 당시에 플라톤, 데모크리투스하고 플라톤 동시대 사람입니다. 이게 잘 안 알려져 있지만 플라톤이 데모크리투스에서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있지만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살아있을 뒷부분에 에피쿠로스가 이제 활동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서양 철학의 주류가 뭐예요?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모두 싫어했고 막스가 이제 다시 유물론 그걸 하면서 나타났고 중간에는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가 뭐냐?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신학에서 에피쿠로스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딴 스토아나 뭐 이런 것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욕도 하지만 에피쿠로스는 아예 애자만 이야기하면 이달이 됩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망각을 시켜버리는 거죠.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유명한 은명이 에피쿠로스주의자들을 돼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하는 것밖에 모르는 놈이다. 쾌락주의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에피쿠로스는 이제 그게 출발해서 결국 아주 간명한 철학. 우리 인간은 결국은 무엇을 지향하는가? 인생은 행복을 지향하는. 근데 그 행복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즐거움을 행복에 가는 길이다. 인간이 즐거우면 된다. 근데 무엇이 즐거움인가? 고통이 없는 것이 즐거움이다. 키케로는 또 뭐라고 하냐면 최고 선앙론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왜? 내가 즐거울 때도 있고 내가 괴로울 때도 있지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 않을 때도 있는데 에피쿠로스는 중간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좀 철학자 치고는 키케로 같은 똑똑한 사람이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키케로도 싫은 거예요, 에피쿠로스가. 근데 그 에피쿠로스를 이제 되살려낸 로마의 시인이 아까 말한 루크레티우스고요. 빗나간 운동은 뭐 딴 게 아닙니다. 원자들이 평행선을 꺼서 줄을 맞춰서 쫙 가면 운동은 하지만 부딪히질 않죠. 그러면 어떻게 원자들이 뭉쳐서 집합체가 되고 그것이 이유는 모르지만은 뭐 커져가지고 지금 인간까지 됐는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부딪혀서 둘이가 붙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원자가 평행선을 걷지 않고 어떤 원자는 비켜가거나 빗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부딪혀서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입자론에서. 이제 라틴어로 클리나멘이라고 하는데 비켜감, 빗나감. 그냥 빗나가서 안 만난다는 뜻이 아니고 운동을 해서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이제 윤리학에 갖고 와서 원자가 빗나가서 다른 원자와 만나는 그것이 바로 원자의 자유의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지금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뭐 원자가 자유의지가 어디 있느냐? 물론 아니죠. 하지만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은 어떻게 그 원자로 이루어진 예를 들어서 인간이 이렇게 내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고민을 했습니다. 뭐 기독교 같은 데서도 그건 그냥 신이 주신 것이다. 신이 그냥 선과 악을 파멸할 수 있는 능력은 줬다. 그런데 네가 악으로 갔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안 했어요. 설명할 방법이 없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전히. 근데 이 사람은 고민을 하다가 원자의 그 빗나가는 현상, 클리나멘이 바로 자유의지의 원천이라고 주장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마키아벨리가 뒤에 진유로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키아벨리가 루크레티우스의 그 장시를 모두 전사를 하고 거기다가 주석을 달하는 게 1960년대에 발견됐는데 그 주석단 여러 부분 중에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 원자의 빗나감이 자유의지를 가져온다. 마키아벨리가 필적으로 써놨어요, 그 안에. 그리고 군주론을 잘 읽어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자유의지가 계속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뭐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그 마키아벨리의 세계관은 뭐냐면은 옛날 이제 그 기독교는 섭리관이죠. 신이 섭리가 있어서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로마처럼 기독교가 되기 전에는 포르투나라는 여신이 있는데 운의 여신, 이걸 운명의 여신이라고 자꾸 번역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겁니다. 운이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마키아벨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파테라고 하는 그런 여신도 있었지만 그거 아닙니다. 숙명의 여신 같은 게 아니고 이해는 못하겠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면은 갑자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어떤 우연적인 사건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준다는 건데 그 인간의 힘을 벗어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포르투나라는 여신이 여기에 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독교화 되면 마키아벨리도 군주론에서 마치 그 스피노자가 신 혹은 자연이라는 유명한 말을 써가 유명해졌는데 그 신이 자연인가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신과 포르투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포르투나는 기독교적인 의미에서는 신의 그냥 고전적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걸 레토릭으로 쓰면서 실제로 그 안에 내용 25장의 포르투나에 관해서를 보면 포르투나는 여신이고 그 여신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 여신을 나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이 포르투나의 미소를 받는가? 바로 비르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덕으로 번역한 그 덕은 이제 힘이라는 의미의 덕인데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포르투나 능력을 가진 사람을 좋아한다. 그 전에도 그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라는 부분을 발견하고 난 뒤에 무엇이 자유의지인가? 모세가 어떻게 해서 국가를 세웠는가? 그 이야기가 나오죠. 키루스가 어떻게 세웠는가? 테세우스가 어떻게 세우는가 나오면서 모세가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것은 이집트에 거기에 노예 상태에 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 유대인을 끌고 가서 지가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어떤 선택을 내려서 유대인들을 끌고 가는 행위,
이것이 자유의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유의지를 그럼 언제 말하자면 그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왜 모세가 어느 시점에 그걸 데리고 왔는가? 그게 이제 마키아벨리 말하는 오카지오네라고 하는데 기회죠. 그래서 옛날에 이제 비르투 포르투나로 설명을 했다가 이제는 비르투와 포르투나를 연결시키는 어떤 선택, 기회를 잡는 거, 포착하는 거, 오카지오네 이게 3요소가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 게 그 군주에 나오는 군주는 바람의 방향을 잘 알아서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여야 성공한다는 건데 바람의 방향을 아는 것 그때 내가 그것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 자유의지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 그것이 전유한 결과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아니 그 책의 내용도 그렇고요. 설명을 들으면 마키아벨리와 에피쿠로스의 연관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께서 책에서 에피쿠로스를 마키아벨리의 종교성 문제와 연관지어서 서술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시면서 18세기 계몽주의자들과 마키아벨리가 같은 인물이었을까라는 물음도 제기를 하셨고요. 또 이게 쉽게 풀리지 않을 난제다 이렇게도 서술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마키아벨리는 이전에 부르카르트가 얘기했던 르네상스인들의 종교성과 같은 궤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몽주의자들과의 차이는 성서를 대하는 태도에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먼저 전자의 경우에는 부르카르트가 쓰기로 르네상스식의 영혼 불멸에 대한 부정 그리고 내적인 신앙심의 쇠퇴가 굉장히 보편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라고 썼고 그것이 에피쿠로스 루크레티우스의 영향이다라는 점도 지적을 했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도 동일한 것 아닌가? 이런 르네상스인들의 보편적인 종교성과 이런 같은 궤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내적인 신앙심과의 쇠퇴와는 별개로 많은 르네상스인들은 한편으로는 인류의 역사와 관련해서 성서회가 갖는 틀을 거부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유명한 일화를 들어보면 마키아벨리와 거의 동시대를 살았던 마네트라는 인문주의자가 자기 후원하던 베스파시아노랑 이제 편지를 주고받는데 베스파시아노가 이렇게 호메로스가 그럼 모세보다 더 오래된 인물이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마네티의 대답이 재밌게도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창세기를 토대로 교부 에우세비우스가 계산한 바에 따르면 절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많은 계몽주의자들은 성서라는 이 텍스트를 그 역사적 사실성을 결여한 하나의 신화, 창조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로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군주론에도 보면 좀 전에 언급하셨던 모세가 국가를 창건한 사례도 나오고 다윗과 관련된 사례도 나오고 성서의 텍스트를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뒷받침하는 역사적 사례로서 많이 인용되고 있는데 사실 이런 태도는 계몽주의자들에게서 찾아보기가 좀 힘든 태도 아닐까요?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종교성. 아니 제가 이제 그 계몽주의라고 말을 쓴 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에서 18세기의 계몽주의, 볼테르, 디드로, 백과전승파.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굉장히 온건한 계몽주의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17세기가 재발견되고 스피노자가 재평가되면서 17세기와 네덜란드 가장 그 당시 자유로웠던 네덜란드 공화국 그 지식의 어떤 분위기가 사실상 좀 더 레디컬한 계몽주의다. 그게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제가 봤을 때는 에피쿠루스가 읽히면서 사실은 뭐 우리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뭐 막스의 자본론이 이런 거 그냥 해적판으로 복사를 해서 뒷구멍으로 읽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걸 읽으면 잡혀가니까 모르는 뒤에서 읽은 거거든요. 에피쿠루스가 여전히 이단이 뒤에 있었기 때문에 15세기 초에 이제 그 필사원이 발견된 이후에 15세기 내지 16세기 거치면서 피렌체 지식인들 사이에 그 당시 피렌체 지식인 최고의 지식인들에서 유럽 전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책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모든 것이 원자로 이루어지고 영혼도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혼도 불사가 아니고 필멸이다 라든지 신도 있다면 원자로 이루어졌다.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이 원자로 이루어졌고
뭐 우리하고 관계없다. 뭐 이런 다른 종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그 원자가 이루어져서 자연 만물을 낳았고 자연 만물 속에서 과정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인간이 나타나고 그 인간이 처음에는 자연 속에 있다가 동물하고 경쟁하다가 기술을 사용하기 시작해서 문명을 이루었다. 뭐 이게 다윈의 진화론, 뭐 인간 문명 발생론, 그때 뭐 입자론, 양자역학 이게 거의 그냥 어떤 담론 수준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더욱더 이제 충격이 컸을 것이고요. 그랬는데 이제 뒤에서 읽은 사람들, 아드리아니 같은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대학 연설에서 그 당시에는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사람이 피렌체를 장악해가지고 요새식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부패에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지옥불에 다 떨어진다. 그래서 뭐 사치한 거 다 갖고 와라, 불태워라. 뭐 그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피렌체를 휘어잡았을 텐데 그 아드리아노는 굉장히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위험한 일인데도 그 교수로서 피렌체 대학에서 공개 강연을 했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한 놀라움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종교라는 것이 남을 겁박해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건데 이건 뭐 지금 이야기를 해도 마찬가지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사보나로를 공개해요. 사보나로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것이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다수 인용하는 것이 바로 루크레티우스이시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감옥에 안 가는지 참 신기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에는 18세기 계몽주의자는 시대가 벌써 몇 백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계몽주의를 땡기면 16세기 르네상스 전승기 내지는 만렵의 피렌체가 1차 계몽주의, 그 다음에 스피노자 시대의 17세기가 2차 계몽주의, 볼테르 시대가 프랑스가 3차 계몽주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썼고 마키아벨리가 진짜 뭐 무신론자 좀 되는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안 했고 귀차르디니가 한 중에 마키아벨리가 이제 실직을 해가지고 나중에 빈둥빈둥 있는데 그냥 그쪽 피렌체 수도승들이 교회에서 축일을 맞아서 마키아벨리에게 아주 신심이 깊은 수도승 한 분을 이제 설교해 주심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직을 맡았어요. 그 마키아벨리가 맡을 직이 아닌데 워낙에 한직이니까 맡았는데 귀차니디로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귀차니디가 아주 웃긴다는데 편지를 써가면서 아니 자네가 평소에 하는 짓을 내가 다 아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일을 맡아서 뭐 이때까지 자네가 닦아올던 명예를 더럽힐 필요가 뭐 있냐 그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거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바로 답장을 합니다. 알고 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알고 나도 많은 사람과 이 시대의 많은 사람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걸 안다. 누가 진정한 신자인지도 알고 누가 가짜로 신자 노릇을 하는지도 다 안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심이 깊은 입장에서 한다기보다도 종교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무신론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계몽주의적 입장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사부에서 책의 11장이 줄리아노 데 메디치를 다루고 계십니다. 이게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미 젊은 시절부터 말년에 이르기까지 마키아벨리와 줄리아노 데 메디치가 가까운 사이였고 말년에 이르기까지 마키아벨리는 그가 자신의 후원자가 되리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좀 이런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쉽게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군주론을 그래서 쉽게 얘기하자면 취업을 위한 정계 복귀를 위한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성격의 글로 볼 수 있지 않은가.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양극적인 해석들 아까 뭐 변형, 전유라는 단어로 표현하셨던 이런 해석들이 사실 마키아벨리의 텍스트가 갖는 모순에서 비롯되는 점도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가토클레스 유명한 아가토클레스의 역설이라든지 아가토클레스의 역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를 드리면 시라쿠사의 군주였던 인물인데요. 군대를 동원해서 시라쿠사 원로원 의원들과 부유한 시민들을 다 살해하고 군주가 됩니다. 근데 마키아벨리가요, 이 아가토클레스에 대해서
동료 시민을 죽이고 친구를 배반하고 신의도 자비도 신앙심도 내버리는 것을 덕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군주론을 읽는 독자는 이 구절이 되게 당혹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게 8장에 나오는 얘기고 7장에 나오는 체사레 보르자, 마키아벨리가 예찬했던 체사레 보르자의 행동과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걸 일종의 텍스트가 갖는 모순이라고 봤을 때 혹시 줄리아노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주론을 정계복귀를 위한 자기소개서와 유사한 성격으로 본다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뭐 군주론에서 말씀드린 아가토클레스의 역설뿐만 아니라 피렌체사에 등장하는 뭐 메디치가에 대한 모순적인 서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이게 그 정계복귀를 위해서 쓰는 글이니까 자신의 뭐 공화주의적 이상이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도 감추어야 했을 것이고 그래서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행위 윤리관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언뜻 공화주의적 성향, 속마음이 드러나는 구절로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짧은 시간에 뭔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이야기 드리기가 참 힘든 부분인데요. 미묘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또 질문을 받아야 되니까 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아직 가설 수준인데 그 마키아벨리가 사실상 젊은 시절에 줄리아노 데 메디치의 스컬 속에 있었다고 하는 어떤 강력한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키아벨리를 자꾸 모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이게 잘못된 출발점이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모순이 있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다 모순이 보이는 것인데요. 나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군주론을 왜 썼느냐. 이건 동기예요. 복직을 하기 위해 썼죠. 그러나 복직을 하기 위해 썼다는 그 동기가 마키아벨리의 심중을 말해주질 않습니다. 복직을 하기 위해 썼다고 하는 걸 썼다고 해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복직을 위해서 많은 걸 쓰겠지만 왜 하필이면 문제가 되는 군주론의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가 이걸 해명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직을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거는 평소에 본인이 갖고 있던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이 공부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을 담은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 책을 해서 정정을 하려고 하는 행위는 복직을 위한 거죠. 그러니까 복직을 위하는 사람은 많죠. 그러니까 동기하고 인텐션을 좀 구별해야 되고요. 아가토클레스 이거는 이제 계속 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 덕이 있다. 뭐 여기 이때 덕이 능력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단히 훌륭한 능력을 갖고 있어서 왕이 되었다. 근데 그 과정에 이거는 뭐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살인, 뭐 사기, 뭐 온갖을 다 했다는 거죠. 능력은 있지만 그래서 이건 덕이라고 불러놓고 뒤에 가서는 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가토클레스의 장에 대해서 학자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해명을 했어요. 그 해명이 하나도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해명 가치가 않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생각이 바로 영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가토클레스는 워낙에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하지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적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카이사르가 예를 들어서 폭군과 영광을 가진 어떤 장군으로서의 차이점은 뭐냐면 갈리아에서 전쟁이 발랄이 일어났다. 그럼 원로원이 시킨 대로 군대를 끌고 와서 갈리아 정복하고 다시 개선하면 그건 영광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면서 군대를 그냥 거기 루비콘강을 건너면 안 되는데 루비콘강을 군대로 건너서 정권을 찬탈하려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완전히 참주가 되는 거죠. 차이가 딱 그건데 그 마키아벨리가 생각할 때는 국가에 헌신한다는 것은 정말로 뭐 리비우스 농가나 많은 곳에서 나타납니다. 나는 내 영혼보다 조국을 더 사랑한다. 이런 말 실제로 했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아가토클레스는 왕은 됐고 그 왕이 이루는 과정이 엄청난 능력을 보여줬지만 전혀 영광이라고 할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아가토클레스가 무너뜨린 살인과 사기로 무너뜨린 것이 원래 공화국이었다는 거죠. 그걸 갖다가 완전히 억지로
그냥 침탈을 해서 지가 왕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 모순 이런 것보다는 또 마키아벨리가 철저한 공화주의자인데 공화주의만 좋아하고 군주론을 싫어하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는 분명히 공화주의자예요. 그 피렌체도 사랑하는 조국도 오랫동안 공화국이었고 그래서 공화국을 무너뜨린 그 행위 그것은 국가에 대한 헌신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영광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언뜻 내비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세습군주에 의해서 유지되어 온 군주국을 저거는 빨리 없애고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점이라니까요.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꾸 이념으로 내가 공화주의자라면 절대로 군주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볼테르를 보세요. 볼테르가 실제로 어떻게 했습니까? 폭군을 싫어했죠. 프레데릭은 군주잖아요. 볼테르는 카테리나니 프레데릭 가서 거기서 녹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볼테르가 폭군을 싫어한다고 해서 러시아, 프러시아를 없애고 공화국을 만들자고 주장을 안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마키아벨리에 대해서는 너 공화주의자지. 근데 외교에서는 군주론을 썼어. 이거거든요. 그 군주론은 줄리아노가 말하자면 레오 10세 동생이잖아요. 그 동생한테 군주를 하나 만들어주고 싶어서 로마냐 지방에 끌고 모아서 군주를 시켜주겠다고 하는 소문이 돌아왔고 실제로 거기에 신호 13년에 과목에서 나온 뒤에 계속해서 소문 도는 게 마키아벨리가 친구에 보낸 편지에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간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도움이 될 만한 신군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책 하나를 써서 정정을 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 서클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까 나를 잘 봐줄 것이다. 그래서 썼을 뿐이죠. 근데 후대에 있는 사람은 군주론을 썼다는 행위 자체가 공화주의자의 변절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굉장히 시대착오적으로 마키아벨리를 본다. 그 시대에는 현대에 보는 그런 식의 이념론자가 존재하고 할 수 있었을까? 그 모순이 아니에요, 절대. 네. 그 선생님을 오늘 어렵게 모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런저런 말씀을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저희 방청석에 계신 분들하고 시청하시는 분들 질문도 좀 받아보기로 했기 때문에 저와의 대담은 네. 여기서 좀 감사합니다.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서 좀 저와의 대담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마키아벨리 이외에도요, 근대 정치 사상사나 문화사 이론이나 많은 분야에 좀 관심을 두고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생님의 마키아벨리 후속 연구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키아벨리와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 계획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뭐 이제 퇴직도 했고 건강도 뭐 계속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꼭 이루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마키아벨리의 그 중요한 저서들을 제대로 좀 다 번역해서 전집을 하나 내는 것이고요. 그 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국과판이 굉장히 질질 끌다가 작년 후반기에 마키아벨리 드디어 편지집 레텔이라고 한 3권짜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왕관이 되는데 이때까지 알려진 모든 이탈리아본에 비해서 수백 편 이상의 편지가 더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완벽하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 완결판이라서 앞으로 연구하는데 대단히 큰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 번역하는 거 하고요. 이제 제가 평전을 하나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인식에 근거한 마키아벨리를 좀 전혀 다르게 보는 아까 말한 크로시가 말하는 뭐 문제 아니면 수수께끼 이 사람은 모순 덩어리다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은 모순 없이 이렇게 생각했다. 그것이 무엇인가 평전을 하나 쓰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마이크를 좀 방청석으로 좀 넘겨보도록 할까요? 질문이 있으신 분이신가요? 질문하실 없으면 제가 먼저 조금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저는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오늘 선생님
대담 들으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희가 흥미로웠던 것은 1960년대에 마키아벨리가 루크레티우스의 데레룸 나투라를 전사한 텍스트가 발견되었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놀라운데 좀 모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마키아벨리가 직접 자신의 텍스트에서 루크레티우스나 에피쿠로스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직접 자신이 쓴 텍스트에서 그것을 언급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키아벨리가 16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로마 카톨릭 교회도 루크레티우스의 텍스트가 가진 이 잠재력에 놀라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1530년경에 루크레티우스의 책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금서 목록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루크레티우스의 책의 기독교에 얼마나 위협적인가를 알게 된 때쯤에서 이제 그때와 동시에 아마 마키아벨리도 루크레티우스를 열심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그 당시에 이탈리아에서도 형성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키아벨리가 직접 루크레티우스를 언급하면서 인용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따옴표를 달아서 인용을 안 했지만 1960년에 그 텍스트가 발견이 됐는데도 왜 지금까지 연구가 안 되는가?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니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연결시킬 이유가 없었고 발견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에피쿠로스가 르네상스에 뭐 사람들이 읽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못했거든요. 왜 생각을 못하느냐? 그 읽었다고 지금 알려지는 많은 사람이 에피쿠로스 이야기, 루크레티우스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하나도. 이름을 이야기 안 하고 있다고요. 왜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면 이단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리고 루크레티우스 같은 경우는 희한하게 벌써 사보나로라 시대 아드리아노가 그걸 읽고 그걸 인용을 하고 있는데도 피렌체에서는 물론 아까 말한 것 15세기 말이나 그 고의안에 피렌체 하시는 검서가 되는데 굉장히 검서 시기가 늦어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유명한 학식이 있는 성직자조차도 루크레티우스 다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늦은냐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사람을 검서로 넣기에는 너무나 그 라틴의 유재한 시의 능력과 그런 것들이 아깝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는 방향을 그냥 우리는 훌륭하기 때문에 라틴어 훌륭하게 읽는다는 식으로 해서 넘겼다는 거죠. 지금 말씀한 부분은 그래서 최근에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마키아벨리의 저서의 시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 루크레티우스의 이야기로 말로 되어 있는 굉장히 유사한 구절들이 상당수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에피쿠로스라 루크레티우스를 가지고 마키아벨리를 완전히 이야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오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포카가 1975년도에 마키아벨리라는 문면서를 이제 써서 큰 논쟁 중에 하나가 미국이 이제 이른바 자유주의 하에서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고 자기들은 국시로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기 공화주의가 들어왔다니까 그것도 마키아벨리 공화주의에서 기분이 아주 나빴던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그래서 시카고 학파라고 하는 그 정치학을 좌지우지하는 부시의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들, 리오 스트로스의 그 제자들 이런 사람 지금도 잡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반론을 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논쟁이 되는데 이 반론이 지금도 끝나지 않아서 그런 종류를 이제 모두 이 사람은 공화주의가 아니라 리얼리스트다. 아니 공화주의는 리얼리스트가 못 됩니까? 리얼리스트하고 공화주의가 왜 모순이 됩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부터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고전 공화주의라고 폭하게 이야기했는데 잘못됐다. 그럼 뭐냐? 에피쿠로스주의자다. 제가 보기에는요. 에피쿠로스에 대해서 지금 다 열광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그 시카고 학파는 어떻게 해서든 공화주의를 좀 격파하고 싶은데 에피쿠로스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쿠로스가 그냥 그걸 갖고 와서 공화주의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읽어보면 왜 공화주의자인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에피쿠로스 새로 발견된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전유죠.
전유를 하는 사람은 내가 에피쿠로스를 읽었다. 에피쿠로스주의자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필요한 걸 갖고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럼 뭐 로마 공화정에서 에피쿠로스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도. 그냥 세상에서 잊혀져서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설파했을 뿐입니다. 헬레니즘 시대에. 정치가 뭐랄까요? 회의에 이르는 시기죠. 근데 마키아벨리는 누구보다도 정치에 열광했던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에피쿠로스주의자로서 웨이 오브 라이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액티브한, 비타 악티바는 제 생각에는 로마 공화국에서 갖고 오고 그 정신은 그 다음에 어떤 엔소로폴로지에 해당하는 말하자면 만물을 이루는 물질주의, 유물론, 원자론과 그것에서 나온 인류학적인 그 측면은 에피쿠로스에서 갖고 와서 그래서 종교를 도구로 보고 국가에서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 걸 살피고 그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일 나중에 평론을 쓰거나 한다면은 여러 가지 언어가 있겠지만 폭학식으로 말하면 공화주의적 언어와 새로 발견된 에피쿠로스적 언어가 마키아벨리의 전유에 의해서 대단히 독특한 정치관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앞으로 이제 쓸 지향점입니다. 지금 유튜브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아이디가 호랑이덧 쓰시는 분이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 마키아벨리에게 윤리 도덕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호랑이덧님께서는 정치인은 윤리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윤리가 군주에게 요구되는 주요 자질이 아니라고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다면 마키아벨리가 꿈꾸는 사회상 과연 어떤 것인가? 윤리가 없는 사회를 꿈꿨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 사실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윤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 윤리라고 하는 것을 자기 이제 뭐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 아니면 종교를 안 갖고 있던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이제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도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키아벨리가 이야기한 것은 그 여기에서 이제 어떤 해석에 의하면 그렇지는 윤리와 말하자면 도덕과 정치를 분리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 해석도 그렇지를 좀 오독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 제가 보기에는 그 구절 다음에 어떤 성수로도 이것을 정화시킬 수 없다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크로체는 말은 안 했지만 그때 말한 그 도덕은 기독교 도덕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걸 이제 뒤에 많은 사람이 정치에는 도덕과 윤리라는 게 아예 없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이자야 불린 같은 사람은 그 크로체의 말은 틀렸고 사실상 로마의 윤리가 뭐 이거는 옳은 이야기라고 보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로마 윤리가 이 로마 공화국의 윤리가 국가에 대한 국가 윤리가 마키아벨리 윤리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가 지배하는 이 세상의 윤리를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분 대답에 답을 하자면은 마키아벨리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윤리에서 탈출하는 행위를 그건 불가능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기의 군주 그러니까 위기의 군주에 대한 처방책으로 나온 거죠. 근데 그것이 뒤에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권력의 본질이라고 본 겁니다. 보편화시킨 거거든요. 권력이 부패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지금 이제 정치는 아주 선한데 시대에 따라서 사람이 잘못해갖고 부패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마키아벨리가 한 말은 정치 자체가 그게 바로 부패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치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순간적으로 착시 현상에 불과하고 그 본질 자체가 언제나 부패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그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본질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윤리도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리 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정치적 현상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인류로서의 굉장히 괴리 현상을 이야기했다. 어쩔 수 없는 괴리 현상.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이 또 에피쿠로스와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카지온의 얘기를 하셨고요. 그게 에피쿠로스 원자의 론에 나오는 자유의지와 오카지온의 연관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라는 뜻인지 오카지온은 만약에 그렇다면 자유의지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그 에피쿠로스의 자유의지 개념을 마키아벨리가 어떻게 전유했는가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게 25장인지 26장? 제가 이게 나이가 드니까 묘하게 이제 자꾸 그런 걸 까먹는데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신도 본인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않고 우리에게 여지를 줬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해석을 하자면 자유의지입니다. 그 뭐 기독교에서도 네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 근데 악을 선택하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뭐 선악과 같은 데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나 이 사람은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제 마키아벨리는 주로 정치와 국가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자꾸 이제 정치가와 군주나 지도자가 하나의 이제 주어가 되는 것인데 그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선택을 한다는 것. 그 선택을 하려면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 아까 말한 그게 모세라고 해서 그냥 성경에는 모세를 들었을 뿐이지 기독교가 좋아서 들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든 테세우스든 키루스든 페르시아를 한 키루스든 이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하는 그 계기가 오카지오네라는 것이고요. 그 단순히 준비를 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이 철학적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루크레티우스를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네. 다른 질문들 있으신가요? 예,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대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